안녕하세요. 9월 월말 모의고사 특허법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중간중간 플러스 3으로 볼 거고, 보지 않은 문제 중에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jhjgroup.com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명세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년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1952 추슈 유예제도하고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났어도 청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를 첨부했어요. 이 청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면 임시명세서를 보시면 돼요. 분할 변경 정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 조문 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했고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많이 했는데, 이겁니다. 외국어 출원 같은 경우는 보분 변심조, 심은 출원인이 할 때 보정, 분할, 변경, 출원의 심사 청구, 조윤계 신청은 국어 번역문 내야지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시명세서 또는 청구해줄 유예제도, 여기는 심조, 출원인이 심사 청구할 때와 조윤계 신청할 때에는 청구문을 제출해야지만 가능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분할, 변경, 정당 권리자 나눠서 출원일 소급해 있는 애들, 이게 플러스 31, 플러스 31, 플러스 31, 플러스 3개월. 여기 임시명세서, 외국어 출원, 그 다음에 심사청구, 조약우주, 증명서류. 외국어 출원하고 임시명세서는 이 제한하고 그 다음에 날짜 더 주는 거, 여기서 두 군데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31이 변경 똑같고, 근데 정당 권리자는 여기 심사 청구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본 강의나 조문 특강에서 많이 했었는데, 정당 권리자 출원할 때 1년 2개월 지난 상태에서 임시명세서로 출원하면 이거 아예 반려 사유였었어요. 반려돼 버립니다.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1번에서 정당 권리자 출원은 안 됩니다. 1년 2개월 지났으면. 2번 출원인은 청구호의가 기재된 명세서가 제출된 때에 한해서 출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거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범위가 기재가 됐냐 안 됐냐를 이제 임시명세서나 아니냐 보시면 되는데, 또 정리해 볼까요? 조문 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출원인 제3자,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일반적인 출원한 거, 그 다음에 PCT 출원이 한국에 진입한 거. 출원인은 여기 번역문 내야 되고, 전문 보정, 임시명세서가 안 된다가 이제 전문 보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구범위 다 내야 된다는 소리죠. 이거 해야지만 심사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안 한 상태에서 심사 청구는 반려될 수 있어요. 제3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 PCT 출원 같은 경우는 번역문 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우리 조문특강에서 많이 했었는데, PCT 출원은 임시명세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PCT 출원할 때 발명의 설명 청구문이 누락하면 바로 보안명령 날아갑니다. 그래서 출원 자체가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문보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외국어 출원만 존재할 수 있는데, 번역문 내야지만 심사 청구할 수 있고, 이거 조문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제3자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어서 이게 기준일이 경과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경과라는 게 우선부터 2년 7개월. 만약에 번역문 연장 신청했으면 플러스 1개월 다 지나고 나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원할 때와 PCT 출원할 때 제3자의 심사 청구에 있어서 제한이 유무가 다르다는 점도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제는 출원인 심사 청구였으니까 여기였는데, 다시 질문을 읽어보면, 출원인은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제출된 때 한해서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국어 출원은 번역문이 제출된 때, 임시명세서면 전문 보정이 된 때, 그러니까 청구범위 제출된 때만 할 수 있고요. 청구호의가 기재되지 않은 명세서 첨부된 출원에 대해서 심사 청구하는 경우는 반려된다. 출원인이 임시명세 상태에서 심사 청구하면 반려됩니다. 요거 보분, 변심조, 심조, 이거 다 거의 다 반려사유라고 그냥 통칭해서 봐버리시면 돼요. 이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있었지만 반려사유가 일부 조문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해버리시면 됩니다. 3번 출원일은 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하며, 이거 맞습니다. 이거 누구누구 얘기하면은 처분해 줄 수신처인데,
이게 출원이나 일반적인 절차는 다 특허청장님으로 보시면 되고, 심판 절차 같은 경우는 심판 초기면 심판원장님이고, 심판장님이 선임된 이후에는 심판장님이 다 사건을 관할하기 때문에 중기라고 할까요? 여기는 이제 심판장님. 여기 심판장님이 계시면 심판장님이 다 업무를 총괄합니다. 심판원장님도 외부인으로 봐서 외부 간섭에 의해서 혹시라도 나 이거 친구건인데 좀 잘해줘, 이런 거 빼버리려고 다 심판장님 하죠. 이거는 이제 출원 절차니까 누구누구에게가 특허청장님이 맞고요. 그 다음에 출원일자 잡는 게 저거 맨날 나옵니다. 이거는 일반 출원보다는 PC 출원일 때 많이 나오는데, 말 나오는 김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반 출원일 때는 출원서가 특허청장님에게 도달한 날, 그날이고, PCT 출원 같은 경우는 PCT 출원서가 도달한 날이 출원일인데, 만약에 나중에 보완서를 내거나 아니면 도면을 제출하게 되면 이날이 출원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PCT 우리 파트 1 단계 공부할 때 많이 했었죠.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 첨부한 출원서가 특허청장이 조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4번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 첨부한 출원에 대해서 조용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여기 심조, 조용계 신청서 하면은 반려, 서명기회를 부여한 후 반려한다. 맞고요. 출원이 아닌 자는 제3자네요. 명세서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은 출원에 대해서도 심사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한국 출원에 대해서는 제3자는 어떠한 제한도 없고요. PCT 출원 같은 경우만 기존의 경과 후에 만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맨날 나오는 문제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0.1초 만에 풀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를 하세요. 제가 조문 특강이나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어 출원하고 임시명세서만 나오면은 딱 머리가 막혀버리는 친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냥 이 두 개만 외우세요. 외우면은 그 다음부터 안 막힙니다. 외국어 보험변 심조 제한, 임시명세서 심조 제한, 그 다음에 30일 3개월. 그럼 다 풀 수 있어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보성은 100% 매년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특허 등록된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 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표현한 경우. 이거 무슨 경우 나왔는데, 우리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많이 연습을 했었지만, 무슨 경우 나오는 게 전제 조건이고, 전제 조건 읽자마자 어떤 쟁점에 대해서 출제하는 거구나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무슨 경우 나오자마자 수치 한정 발명이구나를 잡아야 돼요. 수치 한정 발명 한번 정리해 볼까요? (4번) 신규성은 별 쟁점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용 발명이 게시되어 있거나 게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면 신규성이 부정된다. 그런 거고, 항상 진보성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건데, 진보성 할 때 우리 판례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케이스 1, 2, 3 구분하시고, 케이스 1이 추가적인 구성 요소가 더 있는 경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만약에 디스클로저 1에 A 플러스 B, A가 20에서 30%, 보통 수치 한정은 이런 함량들이 많으니까 B가 70에서 80%일 때 출원 발명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게 케이스 1. 이형 발명이 존재하지 않은 추가적인 구성 요소가 더 있어서 수치 한정 여부가 진보성 평가에 있어서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다. A가 50에서 70%, B가 1에서 3%. 그 다음에 케이스 2는 2, 3는 이제 구성 요소가 똑같아요. A 플러스 B. 이게 수치 범위에만 차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A가 50에서 70%, B가 1에서 3%.
케이스 2는 이러면서 디스클로저 1하고 다른 효과 나는 경우, 이질적 효과. 여기가 X 효과 나왔으면 여기는 Y 효과 나오는 거예요. 케이스 2가 똑같이 X 효과, X 효과가 나오는데 더 나은 효과가 나오는 양적 현저 효과. 케이스 2나 3로 갈 거면 이질적 효과가 있거나 양적 현저 효과가 있어야지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효과라는 것은 명수에 기재된 것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 명수 기재는 이질적 효과 같은 경우는 정성적 기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Y 효과 있다 이렇게만 써면 충분한데, 양적 현저 효과 같은 경우는 X 효과 있으면서 그 X 효과가 정량적으로 얼마만큼이다, 이 정량적 기재를 써줘야 됩니다. 이걸 실시에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실험 조건 설정하고 그 실험 조건에 따라서 된 수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써줘요. 이걸 이제 판례에서는 임계적 의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게 케이스 3로 가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임계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양적 효과가 인정될 수 있고, 양적 효과가 인정되어야지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케이스 3가 아니면은 임계적 의의가 명세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케이스 1, 2를 의미할 때 그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우리 판례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한 거. 질문을 보면 1번에서 두 번째 줄, 그 수치 한정인 공개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 과제나 효과나 의의나 다 효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목적, 과제, 의의 다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이한 과제를 달성해 기술산을 쓰이 의의를 가지고, 이게 이질적 효과예요. 효과도 이질적, 다 필요 없어요. 의의, 과제, 목적 이게 다 효과 얘기하는 거니까 상이한 과제 하자마자 이질적 효과. 케이스 2구나라고 나오는,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임계적 의의가 없더라도, 이 무슨 면 전제 조건 다시 나왔네요. 게임 끝났어. 임계적 의의가 없더라도 진보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보성이 항상 된다는 건 아니고 인정될 수도 있다. 그 특허 발명 진보성이 부정된다니 틀렸네요. 임계적 의의가 없더라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3번, 진보성 판단이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이거 확정이라고도 하고 특정이라고도 하고 이게 다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허업계가 다 말로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표현이야 잡는 거 해석하는 쟁점입니다. 발명의 설명이 도면에 참작, 이거 보충 참작권 맞다 그랬어. 이거 너무 많이 했었죠 우리 판례 강의에서. 심사할 때 그걸 특허 요건 판단시라고 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그 다음에 특허받고 나서 권리범위 판단할 때 청구항에 써있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 관용적 의미, 일반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관용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걸 문헌 해석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있는 단어면 사전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문헌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해서 제한 해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맨날 시험 문제 나오면 제한이나 확정 해석은 안 된다. 다만 권리범위 판단할 때에는 40여 사항으로 발명의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의식적 제해가 있는 등 제3자에게 비추어 보아 문헌 해석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한 해석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너무 많이 했었죠? 여긴 안 되고. 이 문헌 해석할 때 명서도면 보충 참작한다. 이런 무조건 맞는 질문이야. 그 다음에 뭐 함부로 명서도면을 확장 아니면 제한한다. 그러면 의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보충 참작으로 갔으니까 잘 쓴 거고. 청구범위에서 그 문헌의 표현하고자 하는 기초글을 고찰한다면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된다. 이게 사전에 있는 단어를 썼으면 사전에 있는 그 의미로서 해석을 하고, 사전에 없는 단어를 썼으면 관용적 의미 또는 명세서의 별도 정의의 의미에 따라서 해석하고, 명세서 도면에 의해서 제한하거나 확장하면 안 된다. 전형적인 문헌 해석의 내용이었습니다. 확정, 특정 다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 읽자마자 그거구나라고 떠오르시면 되는 겁니다. 3번, 선택 발명. 이거 무조건 내년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선택 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에 어떤 발명 효과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라는 발명이 X 효과도 있고 Y 효과도 있고 Z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판례 강의에서도 했었지만 나중에 여러분 변리사가 되시면 효과를 굉장히 많이 써주면 좋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예측 곤란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 인정되거든요. 우리 변리사들이 고민을 많이 해갖고 혹시 이런 효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도 있어요? 발명자님한테 데모 씁니다. 데모도 하고 그것도 있겠는데 하면은 이제 명세를 쓰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심사할 때 효과가 제일 중요한 건데, 효과는 명세 기재권과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만 주장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효과를 써놓은 거야. 선택 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 선택 발명에서 이질적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간다하기 위해서, 이 이질적이나 양적은 뭐예요? 선택 발명이라는 게 디스클로저 1에서 일부를 하위 개념을 선택해서 한 걸 선택 발명이라고 하죠. 이게 신규성 같은 건 쟁점 효과가 수치 한정하고 똑같이
이 인용 발명에 게시되어 있거나 게시된 것 마찬가지로 신경 쓰임 부정되는 거고, 그거보단 진보성이 맨날 시험 문제 나오게 되는데, 진보성 같은 경우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야 돼요. 구성의 곤란성이 없는 경우에는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돼야 되고, 그 효과의 현저성이라는 게 이질적이거나 양적 현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구성의 곤란성 같은 경우는 이질적이나 양적 효과의 현저 효과가 꼭 비슷한 효과가 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곤란하다는 게 예측 곤란 효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우리 판례 강의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기재. 하여튼 효과라는 것은 명세서 기준검을 주장할 수 있어요.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성적 기재만 써놓으면 됩니다. 명세서에. 이질적 효과도 정성적 기재만 써놓으면 돼요. 근데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면서 양적 현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정성적 기재만 써놓으면 안 되고, 실시에, 그러니까 특정 실험 조건을 설정해서 그거에 의해서 되는 수치가 이만큼 나 정량적 기재까지 같이 써줘야 됩니다. 지금 지문에서는 이질적이나 양적 현저가 나온 게 여기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질 또는 양적 현저가 있어야지만 선택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선택 발명이라는 게 뭐 X 효과도 있을 수 있고 Y 효과도 있을 수 있고 Z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명세서 여러 개 기재했다고 봅시다. 정성적이나 정량적이거나 여러 개 기재를 해놨어요. 그러면 어느 하나라도 이질적이거나 양적 현저가 인정되면 얘는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판례 강의에서 많이 했었죠. 디스클로저도 만약에 X 효과가 있었어. 근데 Y 효과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얘는 X 효과가 비슷하지만 Y 효과가 있어. 그럼 얘는 특허 인정될 수 있다. 명세에 써놓은 것 중에 하나만 얻어 걸리면은 신규 진보성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세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리사들이 효과를 최대한 많이 가정해서 쓰려고 하는 거고, 선택 발명 자체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질적이거나 양적인 현저 효과를 갖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 발명 모든 종류의 효과가 아니라 하나라도 그런 효과가 인정되면 충분하다. 4번 특허 발명의 제품이 상업적 성공. 이건 뭐 맨날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었죠. 상업적 성공과 외국에서의 특허 등록을 한 심사예, 외국 심사예와 상업적 성공, 이 두 개는 참작에 불과하지 구속되진 않는다. 상업적 성공이라는 사정은 진보성 인정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맞습니다. 구속되진 않아요. 5번 진보성은 발명 명세 게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으면 전제로. 이거 하자마자 게임 끝나야 돼. 이게 사후적 고찰하는 전형적인 문제이거든요. 무조건 맞는 질문을 가세요. 사후적 고찰 갖다 틀린 질문 절대로 안 나옵니다. 사후적으로 통상유지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적으로 판단해서 한다. 이거 제가 판례 강의에 쓰는 콜럼버스 달걀로 예시를 드렸습니다. 콜럼버스가 달걀을 깬 모습을 보고서는 달걀을 깬 게 쉽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안 돼. 이게 사후적 고찰해서는 안 된다. 4번 중요한 쟁점들을 많이 했고, 또 제가 아마 이 9월 월말 고사의 진보성 문제를 좀 더 넣어놨을 거예요. 월말 모의고사에 나오는 진보성 그 판례 문제들은 다 정확하게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100% 출제될 거니까. 그 다음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7번까지 보고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사례형 문제네요. 사례형 문제 약하신 분들은 문제풀이 강의 한 번쯤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OX 문제풀이 강의나 기출문제 풀이 강의나 아니면 객관식 풀이 강의나 어느 것이라도 괜찮은데요. 거기서 문제풀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거 몇 번 좀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사례형 문제 약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그림 그리는 거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어요. 7번 그림 그리는 건 우리 월말 모의고사도 매 월마다 하나씩은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공간이 좀 좁아갖고 최대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까? 갑은 요 왼쪽에다가 사람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 나라를 씁니다. 미국. 위에다가 발명을 쓰고 A, 그 밑에다가 날짜 2월 7일, 그 다음에 그 밑에다 행위를 씁니다. 이게 공개. 몇 번만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겁니다. 이거 이쁘게 노트 필기하면서 따라 그려보세요. 저랑 똑같이. 여기에 이제 국가, 여기에 주체, 여기에 발명, 밑에다가 일자, 그 밑에다가 행위. 국가를 쓰는 이유는
이것처럼 29조량 각호지휘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는데 선원지휘, 확선지휘 같은 경우는 한국 것만 그리셔야 되거든요. 한국 출원이거나 한국이 포함된 PT 출원만 그리셔야 돼서 국가를 쓰는 거고, 공개행위라는 것은 이거 29조량 각호지휘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을은 각각 별도로 하는 게 이게 정당 권리자는 소리요. 무권리자로 가게 되면 장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복 연구했다는 소리지. 독자적으로 발명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밑에다가 맞다. 이거 발명자 씁니다. 이게 정당 권리자 사안인지 무권리자 사안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발명자. (2019년 3월 10일) 을은 한국에서 Y를 추론했다. 그 값은 2019년 2월 7일 공개행위에 대해 30조 주장하면서 A, B 해갖고 19년 11월 23일 뭐예요? 이거 Y가 아니라 을은 A지. A 발명을 추론 Y, 이게 추론 Z, 이 값이 A하고 B를 그러면서 30조. 그 다음에 저는 여기 기초가 된 거를 이렇게 그 화살표를 표시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 좋아갖고. 그 다음에 Z는 가외 조경계 신청에 따라 2019년 28일 그 공개만 되면 우리 정말 많이 연습했네. 이거 확선지이 나왔단 소리예요. 19년 12월 28일 공개. 확선지에 언급하는 겁니다. 얘가 문제풀이 강의들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원지는 거주류가 있는지를 보세요. 거주류가 있으면 거주결정 되고 거주결정 되면 선원지가 소급수멸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확선지는 출원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제시된 것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각과 을의 거주류가 없는 것으로 보면 A와 B는 서로 다른 발명으로 본다. 한번 좀 해보죠. 그림을 그리고 나서 지위들을 다 그 다음에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추론했으니까 추론 거기서부터 선원지위. 천공에 대해서 선원지위가 나와야 되는데 선원지위 할 때는 항상 36조 4항 5항 보셔야 됩니다. 36조 4항이 거주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36조가 무권리자인지를 보는 건데 이건 정당 권리니까 36조 5항은 적용 사례가 없고 36조 4항 거주가 있는지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29조랑 각호지위가 있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어요. 신진선악 보면 이거 신규성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 남의 발명에 대해서는 30조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30조도 못하기 때문에 신규성 위반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진보성은 볼 필요도 없고 이게 신규성 위반이니까 선이나 확선은 위반 사유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거주를 쓰면 거주 결정되니까 이게 36조 사항 거주가 있는 거고 선원지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없다는 거지 선원지위가. 그 다음에 추론하면 이제 확선지위 보는 거지. 확선지위는 꼭 공개가 되는지 아닌지인데 이거는 세모, 공개가 될지가 세모거든요. 만약에 이 거주 결정이 1년 6개월 전에 거주 결정이 확정되면 공개가 안 될 거고 공개가 된 이후에 거주 결정이 확정되면 확선지가 나올 거고 이게 정확하게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문제에서 안 주면은 확선지가 나올지 말지를 유동적으로 하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세모. 그 다음에 갑의 한국 거를 보면 발명이 여러 개면 발명별로 신진선악 보아야 됩니다. 지금 지위 다 그렸어요. 지위 다 그렸으니까 얘는 이제 바로 신진선악 보면 되는데 먼저 A에 대한 신진선악 신규성 오케이. 왜 오케이냐면 30조 해놨습니다. 그 30조 했을 때는 항상 이것도 우리 문제풀이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으면 주체기간 서면 요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기간만 보세요. 주체하고 서면은 보통 잘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니까 3조 하려면 기간이 1년이죠. 여기서부터 1년.
12개월하고 1년하고 똑같은 건데 1년 계산해 보면은 날짜 계산 굉장히 쉽습니다. 1만 더하면 돼요. 2020년 2월 7일. 얘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7일 전에 했으니까 30초 효과가 나올 거야. 30초 효과가 나오니까 이 A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돼서 신규성 오케이, 진보성도 오케이. 그 다음에 선언은 여기 선언주의가 없으니까 오케이. 확선은 세모. 얘가 지금 확선주의가 나온지 안 나온지가 세모니까 이거 세모. 그 다음에 B. 이건 30조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요. 29점 각부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얘 신지는 무조건 오케이. 그 다음에 선언 오케이. 선언지 없잖아. 그 다음에 이건 확선 오케이예요. 확선이 왜 오케이냐면 얘가 만약에 확선지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문제에서 A하고 B는 다른 발명이라고 했습니다. 확선은 동일 발명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발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B는 어떠한 거절도 없습니다. 다만 A에 만약에 확선의 거절과 있으면 추론일치 원칙에 따라서 전체 거절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볼까요 문제? 이 상태에서 유동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참고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례형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월말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를 시간을 좀 정해놔서. 1번 을은 보안수사를 납부하며 3조 1항 1호 적용받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면 공지에 인정받을 수 있다. 안 돼요. 틀렸어요. 보안수수를 납부하고는 자식은 남의 발명에 대해서는 3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추론 Y는 추론 Z에 의해서 29조 3항 위배된다. 아니. 추론 Z는 얘보다 후 추론이기 때문에 얘는 선언지 확선지가 나오진 않아요. 얘가 먼저 추론한 겁니다. 이거 일단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30조는 추론의 소급표가 없다. 3번 을의 Y는 공개되더라도 신규성 위반은 거저 결정될 것이므로. 맞죠? 이거 신규성 위반이죠? 거저 결정은 될 건데 갑의 특허 추론 Z는 을의 Y에 의해서 거저 결정되는 일은 아니야. 얘는 거절가 있다 하더라도 확선지는 거절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선언지는 거절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확선지는 추론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론기가 되면 확선지가 나오는 거고 확선지가 나오면 얘는 A가 확선 위반이 되는 거고 그건 추론일치 원칙에 따라서 전부 거절이 되는 겁니다. 틀렸어요. 4번 공지의 주장이 적법한 경우. 공지의 주장 적법하죠. 이건 날짜만 보라 그랬어. 1년 적법하니까. Z 추론의 추론일은 2019년 2월 7일 된다.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30조는 추론일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냥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뿐이지 추론일은 2019년 11월 23일입니다. 을의 추론 Y는 어떤 경우도 특허를 맞잖아. 이건 신규성 위반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못 받는 거야. 다만 얘가 공개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갑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유동적 상태인 거고 을은 무조건 못 받는 거고요. 사례형 문제였었습니다. (10번은) 그냥 말로만 간단하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까요? 죄송한데 10번 하나만 더 보고 끊었다 갑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의료행위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의료행위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올 때가 돼서 잘 봐보세요. 1번 동물용 치료 방법. 이거 무조건 특허되는 거야. 이거 우리 판례 강의에서 많이 했었는데 의료행위는. 10번 먼저 청구항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방법 발명으로 써 있어야 돼요. 물건 발명이면 무조건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청구항을 봅니다. 이거 스텝 많이 했죠? 판례 강의에서. 동물 한정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봐요. 동물 한정이면 또 특허가 됩니다. 동물 한정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때부터 의료행위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3 발명의 설명을 봅니다. 발명의 설명이 그 효과가 미용 효과로 써 있다. 그럼 미용행위인 거예요. 근데 의료효과로 써있다. 의료효과 써있다는 건 무슨 질병 얘기만 나오면 그냥 찾아내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자세한 거는 모르니까. 근데 뭐 심장병 아니면 뭐 정신병 뭐 하여튼 질병 얘기만 나오면 의료효과로 보시면 됩니다. 미용효과로 써있으면 미용행위. 의료효과가 써있거나 의료효과 미용효과가 같이 써있으면 의료행위와 미용행위가 분리구분되지 않는다 해서 또 의료행위.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스텝 1, 2, 3 판례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1번 동물용 한정.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2번 인체를 필수 구성 요건을 이것도 판례 강의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인체를 필수 구성 요건을 하면은 이제 의료인인지 아닌지 쟁점을 들어갔어서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전제 조건 얘기하지 않는데 과거 판례 문제 나오면 이런 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질병자리만 나오면 이제 의료인이 의심하시면 되는데 진단, 치료, 경감, 예방,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성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할 수. 이거 맞는 거네. 의료행위는 산업성 이용가능성 안 주잖아요. 3번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효과, 비치료효과 동시에 갖는 경우. 그러면 의료행위로 간주합니다. 치료효과, 비치료효과를 구별 분리할 수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산업성 이용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이게 분리 구분할 수 없다는 게 발명의 설명에 이런 발명을 미용 효과도 있는데 동시에 치료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판례 강의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4번 정광이 비치료적 용도, 비치료적 용도라는 게 미용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한정돼 있고 명세 기재는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목적 구성은 필요 없어요. 효과만 보시면 되는 거야. 효과를 고려할 때 비치료적 용도로 그 방법의 사용을 분리할 수 있어도 무슨 더라도 하면 전제 조건입니다. 문제풀이 강의에서 많이 하는데 무슨 경우 무슨 더라도 그럼 전제 조건 읽자마자 어떤 쟁점인지 이해하고 뒤에 결론이 뭐가 나올지까지 추출할 수 있으면 빨리 풀 수 있으면서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데 이거 좀 미용행위란 소리잖아. 여기까지 전제 조건이. 그럼 무조건 특허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발명 실시 과정이 건강 증진 효과가 수반된다면 7번 아니야. 이것도 판례 강의에서 많이 했었어요. 미용 효과로 발명의 설명이 써 있는데 그거 행위하다 보면은 치료 효과가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부수적 수반 효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건 미용 행위로 인정이 됐던 사안. 5번 출원 발명이 물건 발명이면 물건 발명 무조건 특허되는 거예요. 산업성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 의료업에 해당하는. 맞아요. 물건 발명이면 바로 그냥 되는 거예요. 방법 공식화에 따르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저 연습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